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갔을 때 처음에는 김민재와 더리우트 이 두 명의 선수가 사실 주전 라인업이 되고 그리고 백업이 우파메카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시즌을 막상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의 선수가 자연스럽게 주전 라인업에 들어오고 있어요. 반면에 더리우트는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그러면서 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느냐, 이 이유가 좀 궁금하실 텐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현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실점을 3실점이나 하니까 더리우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이 두 명의 선수의 상성이 꽤나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투엘 감독이 원하는 플랜 중에 하나가 어쨌든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를 믿으면서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그리고 앞공간으로 우파메카노가 올라가서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경기만 봐도 김민재가 약간 뒤로 빠져있고 우파메카노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투엘 감독이 이러한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형 자체를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핵심인데,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키미와 고레츠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선수의 자리를 최근에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키미가 오른쪽, 고레츠카가 김민재 선수의 앞쪽에 위치를 했었죠. 왜 이렇게 위치를 했었냐면, 물론 고레츠카가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갔을 때 그 뒷공간을 커버해준다 라는 것도 있지만, 고레츠카가 약간 왼쪽으로 빠져주고 이때 키미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 그 순간 우파메카노가 약간 올라가줬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라이머도 자연스럽게 오버래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민재 앞쪽으로 3명의 선수가 배치될 때가 많았습니다. 왼쪽에는 고레츠카, 중앙에 키미,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파메카노.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원하는 공격 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김민재가 가장 후방에 위치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보통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는 팀들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전방 압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선에서 특히나 우파메카노와 고레츠카가 약간 올라가주면서 이렇게 상대를 둘러싸게 되는 전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파메카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보시면요, 우파메카노가 이 우측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올라가고 있는 라이머라던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자네한테 땅볼 패스로 잘 깔아서 주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이 정말 반복해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 이 패스가 지금 더리우트보다 우파메카노가 먼저 기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왼쪽 라인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은 앞쪽에 있는 무시알라도 약간 왼쪽으로 빠져주기 때문에 이 왼쪽 라인에서의 빌드업은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라인에서는 우파메카노, 자네, 라이머 이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사실 자네와 라이머가 그렇게 빌드업에 능한 선수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서 우파메카노가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빠르게 찔러줄 수 있는 패스가 필요해요. 근데 이 패스를 우파메카노가 라이프치 시절부터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한준희 의원님이 나오셨을 때도 우파메카노가 라이프치에 있을 때는 마치 미니 베켄바우어 같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파메카노가 워낙에 찔러주는 패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민재가 내려오면서 우파메카노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만큼 전방으로 패스를 잘 찔러줄 수가 있잖아요. 이 조합을 일단 투엘 감독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뭐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케인이 최근에는 약간 내려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인이 오른쪽으로 내려와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대칭적인 형태가 만들어지죠. 왼쪽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 무시알라, 그리고 뭐 앞쪽에 그나브리나 코망,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라이머, 자네, 그리고 약간 내려와주는 케인, 그리고 이제 뭐 키미, 고레츠카, 우파메카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칭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잘 쓸 수 있는 빌드업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케인이 내려오게 되면 수비 라인 사이로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케인이 사실 토트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케인이 볼을 잡아서 뿌려주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패턴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케인이 이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수비수가 케인에게 보내줄 수 있는 직선적인, 그리고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스루 패스가 필요하죠.
근데 이 스루 패스를 우파메카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네와 라이머에게 뿌려주는 것처럼 케인에게도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파메카노가 케인에게 주고 케인이 볼을 받아서 자네나 라이머에게 패스를 찔러준다. 혹은 뭐 반대편에 있는 코망이나 그나블이 무시알라에게도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파메카노를 오른쪽에 두는 것은 케인을 활용하는 방법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김민재의 롱패스도 투엘 감독이 우파메카노와 조합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상성이 좋아요. 이제 어떤 거냐면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이 왼쪽에서 중심적으로 빌드업을 전개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있는 무시알라, 뭐 코망, 알폰소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훨씬 더 빌드업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사실은 키미히와 고레츠카가 자리가 바뀌어서 키미히가 왼쪽에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왼쪽 라인이 오른쪽 라인보다 훨씬 더 빌드업이 좋고 볼을 잘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서 볼을 다룰 때 상대 수비수들이 한쪽으로 쏠릴 때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순간 우파메카노의 전진 패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왼쪽에서 볼을 소유하다가 김민재가 반대편을 바라보고 반대편에 있는 우파메카노에게 패스를 주는 거죠. 그럼 우파메카노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반대편 공간이 넓게 나오잖아요. 이때 우파메카노가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첼시 시절 때부터 사실 투엘 감독은 상대 선수들을 우리 진영으로 끌어낸 다음에 빠르게 그 공간을 활용한다. 이 패턴을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김민재의 롱패스가 넘어간 다음에 우파메카노의 빠른 전진 패스, 이런 패턴을 아마 투엘 감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의 빌드업 패턴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플레이가 더리우트가 우파메카노보다는 약간은 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현지에서도 우파메카노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공격적인 패스가 조금 더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은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중간중간 보면 우파메카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김민재보다 올라가서 빌드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민재가 혼자 마치 원백처럼 위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왼쪽 라인에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도 정말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사실상 공격수나 마찬가지처럼 움직이니까 김민재가 이 왼쪽 라인을 커버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른쪽 공간 정도는 김민재가 커버를 가기도 하지만 우파메카노가 빠르게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는 걸 투엘 감독이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민재에게만 이 넓은 공간을 혼자 맡기면 사실은 탈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더리우트도 스피드가 빠른 선수긴 하지만 우파메카노가 뭐 지난번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래시포드랑 스피드 싸움을 하는데 우파메카노가 이기는 장면이 계속 나왔죠. 그 정도로 빠른 선수가 우파메카노라서 우파메카노가 이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해주면 해줄수록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공간에 대한 신경을 조금은 덜고 왼쪽 라인을 조금 더 커버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뒷공간에 대한 커버를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시즌을 시작한 다음에 실점을 하는 장면을 보면 역습으로 먹힌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세트피스라던가 아니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말고 다른 선수들의 실수로 실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골키퍼의 실수로 실점을 한다거나, 그래서 특히나 맨유전에 실점을 3실점이나 했는데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뭐 평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뭐 알폰소 데이비스, 라이머, 뭐 앞쪽에 있는 키미 이쪽에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평점이 낮은데 오히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평점이나 평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더리우트를 갑자기 우파메카노를 빼고 기용하기가 굉장히 투엘 감독도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 레버쿠젠 전 때 더리우트가 처음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가 됐었어요. 이 전형도 아마 투엘 감독이 어느 시점에는 활용해 볼 법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경기에서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배치가 되니까 일단 뭐 수비라인의 안정감 플러스 어떤 게 있냐면 수비라인 앞 공간을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선수가
워낙에 가치가 높은 센터백들이라면 한 명의 선수를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를 모두 선발로 기용을 해서 김민재가 올라가거나 우파메카노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를 부여하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이 이 3명의 괴물 같은 센터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그 더리우트도 지금 경기를 못 나가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경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올 거고, 특히나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때문에 빠지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점차 더리우트 김민재 혹은 뭐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혹은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이 3명의 선수가 계속 조합을 바꾸면서 나오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